네, 오늘부터 매주 목요일 진행되는 사건 파일, 이분과 함께 한 주간의 사건 이슈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살펴볼 것이 대선 후보 가족과 관련한 얘기들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기간에 나왔던 후보들과 가족들의 관련 의혹들 살펴볼 텐데, 경찰이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각종 사건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네요. 뭐 사실 이제 대선 전에 이제 수사의 진행 방향에 따라서는 뭐 당연히 수사 자체가 적법하고 의법하게 진행된다 할지라도 색깔이 입혀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신중하게 좀 수사를 진행했는데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오늘부터는 본격화해서 수사를 진행하겠다라고 경기 남부 경찰청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먼저 뭐 살펴볼 것이 지금 이재명 상임 고문과 관련해서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잖아요. 여기에 네네. 좀 수사의 속도가 좀 붙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제 두 후보자들 공이 이제 뭐 혐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지금 수사 과정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각각 공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먼저 김혜경 이제 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장영하 변호사가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는 내용이 뭔가 하면 수행비서 채용에 문제가 있다. 또 법인카드 유용을 했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고, 보통 수사를 하면 그 고발했는 사람을 먼저 불러요. 이게 고소인 보충, 고발인 보충 진술 조서라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서 네가 만약 고발했으면 무슨 내용으로 고발을 했느냐, 그 내용을 좀 내가 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장영하 변호사를 이제 불러서 이제 그 내용을 들었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들었으면 이제 그 고발인의 진술에 따라서 이게 구성 요건에 해당성이 있느냐, 즉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고발 당사자, 피고발인 혹은 피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김혜경 씨를 이제 부르는 과정이 있는데 아직 그거는 정해지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거와 이제 별개로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깨시민당이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그쪽에서 사실 더불어 이제 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변호사 비용을 좀 이렇게 무료로 받았다 의혹을 또 제기했던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그 고발인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조사의 첫 번째 단계니까요. 사실 언제나 대한민국은 뒤에 윤석열 당선인도 똑같은데 수사 과정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는 것이고 그 수사는 적법하고 의법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고, 이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성급하게 앞서 나가서 판단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국민과 당사자들은 사법기관의 판단에 좀 성복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윤석열 당선인도 관련돼 있는 의혹들이 여러 가지 걸려 있는데 말이죠.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실 뭐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당선인과 관계되는 수사라는 측면을 하나를 살펴야 되고, 또 하나는 윤석열 당선인 그 가족들과 관계되는 수사 두 가지를 살펴야 되는데, 헌법에서는 이제 당선인이 곧 이제 대통령 후보자로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는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고발 사주 의혹과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은 사실상 이거는 뭐 경찰이나 검찰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건 특검에서 다루어야 할 부분이 아닐까. 왜냐하면 여기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이면 사실 수사한다는 게 되게 힘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특검으로 가도 마찬가지잖아요. 특검은 결과는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특검의 가장 좋은 거는 그 특검에서 만약에 이게 상설 특검이 아니라 이제 특검법이어야 하는 특검으로 가면 그 죄명 어떤 그 사건을 조사해야 될지를 정해놓고 그 결과가 나오기는 나와요. 그러니까 결과가 이게 A다 B다라고 나올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조사도 같이 하면서 한다면, 같이 특검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그 동의를 해서 그 내용들이 특검 안에 들어가 있는 대상의 수사 대상이라면 결과는 나올 수는 있는 거죠.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당사자의 그 수사도 진행이 되고 재임 중이라도 수사가 진행돼서 그거는 이제 뭐 서면이 됐건 어떻게 됐건 이게 무혐의가 됐건 아니면 혐의가 됐건 그건 결과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범죄에서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이걸 들여다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당선인의 관계에서는.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가족들과 관계되는 문제인데 장모와 관계되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장고 증명을 위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1심에서 이제 유죄 판결이 났고 네. 그 유죄 판결이 이제 항소되어 있고 하나는 요양병원에 관련돼서는 1심에서는 유죄가 났는데 항소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법원에 지금 계류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역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가 조작과 관계되는 의혹은 있는데 이 네. 의혹은 지금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반부패 수사 2부에 있는 부장님이 이걸 하고 있는데 아마 부장님이 이 역시 적법하고 의법하게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수사가 다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예, 뭐 저희들 입장에서도 옛날과 달리 피의 사실 공표가 안 되어 있고 저희 뭐 오로지 법에 매몰되어 있는 저희 같은 법도리들은 사실 수사 기록을 안 보고는 뭐라고 네. 예단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있는 이야기는 결국 제가 언제나 이야기하지만 정치권이나 그다음에 국민들 모두가 그냥 수사기관의 그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와 장모 최 씨가 각자 이제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네네. 자, 지금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장모 최모 씨가 이제 그 자신을 두고 부동산에 집착하고 있다라고 한 언론 매체를 이제 대상으로 3억의 이제 소송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는데요. 네. 그 변호사 측의 이제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했다. 사실 이게 반론권이라는 게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한쪽 당사자의 취재가 아니라 반대편 당사자의 의중을 듣고 둘 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변호인 측은 이 매체에서는 한쪽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했고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거를 찾기 위한 최소한의 직업적 윤리로서 팩트 체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장모 사건과 별개로 지금 당선인의 부인 과 관계되는 사건에서는 특정 매체에서 7시간 통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네. 그 특정 매체에서 이야기했을 때에도 사실 입에 담기 좀 부적절한 단어들이 나오기는 나왔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저도 되게 고민을 해요. 지금 우리 앵커님하고 저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통화를 하는 내용은 당사자 간의 녹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제3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알려지는 게 지금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앵커님을 믿고 앵커님은 저를 믿었기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그 대화가 비밀이 아닌 거지 그게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당사자 간의 녹음인 경우에는 지금은 위법 수집 정보도 아니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음성권 침해가 아니라면 네. 형사적으로는 처벌받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사회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녹음을 했다 할지라도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처벌 규정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네. 사실 믿고 전화했는데 그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그게 넘어간다면 이거는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일반 사회에서도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전화 오면 되게 좀 조심스럽거든요. 이 전화가 10년 녹음되고 후에 있는지 15년 후에 예.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서 네 그런 그 의혹 때문에 지금 이제 예. 그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정 매체를 대상으로 1억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통화 녹음 내용을 이렇게 대중에게 공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을 한번 좀 따져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이 통화 내용을 당사자가 공개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네. 다른 사람이 그 한 통화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딱 중요한 건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만 적법한 거고 만약 대화 당사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3자가 그걸 녹음해서 제3자에게 알려준 건 통신 비밀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앵커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앵커님하고 저하고는 비밀이 없는 거잖아요. 네. 뭐 그 내용만 적법한 거지 제3자가 녹음하는 거는 위법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은 통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된다. 네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돼야 된다는 거죠. 당사자끼리 녹음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네. 우리 둘 당사자의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요. 그 녹음이 제3자에게 알려질 때는 그 영역도 손해배상 청구뿐만 아니라 증거 능력도 좀 부정돼야 되고 그런 걸 알렸을 때 통신비밀 침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은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혹시 사실 뭐 그게 이에 뭐 대해서 규제가 똑같습니다. 있나요? 똑같아요? 예, 똑같은데 사실 이 똑같다는 게 그러니까 당사자의 통화면은 상관없다. 물법은 아니고 제3자가 녹음했을 때는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신뢰 사회를 쌓는다는 의미에서는 조금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음 주제로 좀 네네. 계속 넘어가도록 네. 하죠. 자, 유튜버 이근 전 대위와 동료 2명이 우크라이나 의용군에 참여하기 위해서 출국했었는데 동행했던 2명이 어제 귀국을 했네요. 네네네. 뭐 이건 전 대위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2명은 이제 귀국했다. 사실 귀국 루트를 말씀드리기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도 여기서 말씀만 드리지 않고 일단 들어왔는데 들어왔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는 해야 되겠죠. 이게 뭐 굉장히 그러니까 죄명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죄명 하나는 여권법 위반은 확실한 거거든요. 여권법. 위험한 나라에 자국민을 보내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대한민국 국민 거기 여행하세요. 이런 외교부는 없으니까 지금 정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갈 때는 특별한 여건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제 이건 전 대위와 동료들은 그 여건 없이 들어갔으니까 그건 여권법 위반은 확실한 것이고 지금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정점에 다다르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여전히 우리는 감염병 예방법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자가격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자가격리 끝난다면 이 사람들이 여권법 위반으로 이제 수사를 받게끔 되어 있고 수사받는 것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 2과에서 사건을 맡을 예정입니다. 네. 여권법 외에는 다른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전쟁에 참여했다. 그 자체로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거죠? 사전죄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죄. 사실 저도 이 사전죄라는 게 뭐 저도 한 30년 사정죄요? 예, 사전. 개인 사전. 사자. 예. 개인이 전쟁을 일으키는 사전. 죄. 예. 사전죄인데 저도 형법 조항에서 이 범죄가 적용되는 건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개인이 한 나라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그거는 좀 예. 얼토당토하는 일인데 지금이 딱 그런 거잖아요. 만약에 이건 전 대위와 동료들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침공을 하고 있는 러시아와 싸우면 이건 전 대위는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러시아와 개인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듯한 모습은 보여서 저도 언론에서 아마 사전죄를 제가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 듯한데 사전죄는 굉장히 형량이 높아요. 1년 이상의 징역인데 지금 이건 전 대위와 동료들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정확하게 딱 특정되어야지 이게 사전이 되느냐 네. 안 되느냐를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사전죄는 사전죄 자체가 기수로도 처벌하고 미수도 처벌하고 예비도 처벌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조사 과정에서 만약에 들어가는 입국 루트도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들어가는 입국 루트 안에 어떤 전쟁 물자를 준비를 했다면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는 전쟁 물자를 준비했다면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장소 가서 어느 정도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려다 그만두었다면 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전쟁까지 직접 했다면 사전죄가 성립될 수 있다.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대한민국 형법이 주머니 안에 딱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형법전에 문제가 되는 행동을 외국에 가서 하면 똑같이 처벌받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폭발물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간다 할지라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고 거기서 폭발물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처벌의 가능성은 있어요.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어떤 형식으로 가야 될지 그 부분은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그 길이라서 이거를 정당방위 즉 우크라이나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로 볼지 아니면 전쟁 수행 중에 이게 외국전단이라고 만들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예, 그래서 예. 이게 정당 행위가 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간단히 이근 씨가 만약에 입국이 되면은 바로 체포돼서 관리를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이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입국 통보는 지금 되어 있어요. 그냥 이근 네. 씨가 딱 들어오면 이제 정부에서 이근 씨가 돌았다는 건 알 수가 있는데 네. 체포라는 거는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염려가 있어야 되는데 돌온다고 해서 바로 이근 씨가 소환에 불응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럼 긴급 체포가 돼야 되는데 긴급 체포는 3년 이상의 징역인데 아까 여권법 위반에 1년 이하의 징역밖에 안 돼요. 그래서 긴급 체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돌아오면 예. 아마 그 장소에서 이야기해서 결국 경찰서에서 다시 조사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